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대선 후보들도 일제히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젊은이들이 많은 서울 신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 지역구 인천 계양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화성 동탄에서 투표했습니다.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대선, 오늘은 진성준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진성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예, 진성준 의원님 지금 분 단위로 시간 쪼개서 일정 보내실 텐데 이렇게 방송에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네. 의원님 오늘 지역구 강서을이죠? 지역구에서 네.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투표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떻게 사모님도 같이 가셨나요? 제 아내는 본투표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오늘 뭐 주요 후보들도 그 부부가 같이 하지는 않는 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얘기 지금부터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는 서울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를 바꿀 선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한 장소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태라면 내란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대한민국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넘겨준다면 그건 기성세대로서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는 그만큼 삶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내란을 극복하자, 그렇게 청년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물려주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전투표율 아까 이제 오후 5시 현재 보니까 지금 추세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전투표 열기, 여기엔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네, 우리 국민이 그만큼 투표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 증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지가 사전투표율로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란으로 훼손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 또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의 실정과 폭정으로 무너져버린 어떤 민생 경제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주권자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선거, 또 투표를 기다려왔고, 그래서 사전투표가 시작되자마자 투표에 이렇게 나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성준 의원님 지금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사전투표하고 본투표 합해가지고 77.1%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80%까지 올라가냐, 이것도 우리가 지켜볼 어떤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 예를 들어서 이제 사전투표율이나 투표율이 높으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보수 지지층도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또 투표율이 높으면 꼭 뭐 진보가 유리하다,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통설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꼭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투표율의 고저 문제로 정당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전투표가 시작됐고 본투표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사전투표 투표율로 볼 때 사실상 대선이 시작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나온 이제 여론조사들을 쭉 보셨을 거고요. 자, 이재명 후보 5위가 이제 쭉 확인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6월 3일 본투표일까지 민심의 흐름 어떨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글쎄, 큰 변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의 마지막 최대 변수다 이렇게 꼽혀왔던 것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였는데, 이것도 물 건너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단일화가 성사된다고 해도 네. 뭐 그 효과가 그렇게 클 것 같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그 최대 변수라고 할 만한 것도 이미 이 무유에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상적인 선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민심의 흐름을 바꿀 다른 변수가 뭐 또 발생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민심의 흐름을 바꿀 다른 변수가 발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투표 시작됐다는 말씀 드렸고,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 글에서 이제 제목이 이겁니다. 페이스북 제목이 1,400만 개미와 함께, 그리고 5,200만 국민과 함께. 이 제목의 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능한 민주당 정부가 산업구조의 대대적 개편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지가 담겨 있습니까? 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의 파탄으로 국민의 삶이 생활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내란마저도 완전히 종식되지 못해서 이중 삼중의 심리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경제에 희망이 되는 메시지 또는 그런 의지를 발신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자산 격차가 갈수록 커져서 이 자산을 중심으로 한 양극화, 빈부의 격차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자산 형성의 기회가 되는 어떤 주식시장의 선진화, 또 산업 구조의 혁신, 또 공정한 어떤 시장 질서의 확립, 이런 것을 약속하고 또 그 의지를 보임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그렇게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던 뜻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경제 유튜브 출연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전투표 첫날 첫 메시지 경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와중에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새 정부 출범하면 아무래도 최대 대외 현안이 관세 문제, 통상 문제일 텐데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정책에 일단 제동을 걸고 미 대법원에서 판단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협상의 끈은 붙잡고 이렇게 추이를 봐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그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네.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적용하겠다고 했던 상호 관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특히 우리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관세는 이 판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주력 수출 기업의 부담은 여전하죠. 그러니까 미국 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부담을 언제까지 지속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협상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다만 그 협상을 너무 서둘러서 졸속으로 이렇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미국 국내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또 새 정부의 입장에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지금까지 이 정부가 진행해왔던 협상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협상 전략을 가다듬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두르지는 않되 협상의 끈은 놓을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성준 의원님은 당 정책위 의장이시고 선대위 정책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주로 정책 공약 위주로 이제 질문 드리고 있고요. 대선 이후에 민생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다. 이건 후보들 간에 이제 이견이 없을 겁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0조 추경 얘기했고 이재명 후보 최소 20조 추경 이야기도 했습니다. 추경규 이게 규모도 규모지만 그 내용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취임 직후에
그 추경 이제 서두르신다고 봐야 되나요? 예, 아무래도 민생 회복을 하자면 네, 지금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추경부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네, 1차 추경이 있었는데 그 1차 추경 때 국민의힘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편성해 온 추경안이 뭐 12조 원 규모에 불과했는데 국회에서 많이 노력해서 그나마 14조 원 규모로 한 2조 정도 늘렸는데 네,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조 추경을 국민의힘이 얘기할 정도라면 당시에 왜 그렇게 좀 과감한 추경을 결심하지 못했는가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네, 이제 어쨌든 뭐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니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그 추경의 핵심은 소비를 어떻게 진작할 거냐, 내수를 네. 어떻게 진작할 거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지역화폐 발행이라든지 네. 이렇게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소비 여력을 만들어내고 또 골목경제에 이른바 돈이 순환하도록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지역화폐 발행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경기 부양 방안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데 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재원 조달 문제 어떤 보관 어떤 세부적인 계획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1차 추경할 때 한 네. 14조 원 되는 추경의 규모 가운데 예. 한 4조 원 정도는 뭐 기금 여유 재원 같은 것들을 활용했고 예, 10조 원 정도는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네.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추경을 한다고 해도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1차 추경을 할 때 세출 구조 조정은 없었거든요. 네네. 지출 구조 조정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6월 달이 됐기 때문에 그간의 예산 집행 상황을 봐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구조 조정 같은 것들은 해서 네.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국채 발행도 검토하되 우선 지출 구조 조정, 세출 예산 중에 경정이 필요한 대목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동시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채 발행, 세출 구조 조정. 자, 시중에 돈이 풀리면은 이제 그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걱정도 나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고요. 자,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경기도 부양하면서 물가도 안정시키는 뭐 보관이라 그럴까요? 대책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도 정교하게 설계하고 계십니까? 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네. 그래서 경기를 방어하되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 그 중간 수준 균형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예. 지금은 소비 여력 자체가 완전히 바닥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과 같은 재정 지출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물가로 연결되거나 물가 인상으로 연결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비 내수 진작이 우선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주제를 바꿔볼게요. 위원장, 의장님. 네. 큰 관심을 모았던 게 이제 사법 개혁 문제입니다. 어제 공개된 공약집에는 뭐 예상했던 부분입니다만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검사 파면제가 들어가 있고요. 이 법원 쪽으로 오니까 법관 평가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 증원 뭐 이런 것들이 담겼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이다, 삼법 분리 파괴 기도다라고 이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억지 주장이고요.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 수사권의 남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또 그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없어요. 또 법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징계를 통해서 아주 중대한 범법이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파면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다. 공무원 사회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이제 뭐 파면이라는 거는 본래 공무원 사회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검사 파면제라는 거를 만드는 거는 어떤 직역이라 그럴까요? 그 부분을 이제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또 그 직역에 해당하는 것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의 어떤 뭐 영향력이나 힘이나 이런 거를 견제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까? 아니, 그동안의 검사들은 자기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처럼 다 봐줘왔어요. 네.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도 뭐 뇌물, 뭐 독직, 무슨 폭행 뭐 이런 것을 저질렀어도 하나도 형사처벌되지 않았고 자체 징계도 경징계로 끝나버렸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범법도 잘못도 그냥 무시로 저지르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 가정을 위해서라도 검사 파면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요번에 이제 공약집에 실리진 않았는데 논란을 빚었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 이거는 당 차원에서 백지화된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 공감을 얻기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다만 그 법안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핵심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원의 다양성을 좀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관시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법원의 다양성을 실현해서 네. 법원의 판결의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국민의 법상식과 국민의 보편적인 법인식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큰 과제와 그런 측면에서의 합리적 핵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이라는 거죠. 네. 실제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네.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나라에서는 그 배심원 재판 제도를 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형사적인 재판에서 유죄와 무죄를 법관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관은 그냥 양형 문제만 관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법관에 비법조인 출신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냥 뭐 황당한 주장이다라고만 볼 수 없는 합리적인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대법관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인식에서 그건 뭐 과한 게 아니냐 네. 라고 하는 인식이기 때문에 지금 좀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시간표를 정확히 정한 건 아닌데 기본적 스케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두고 뭐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 시기는 좀 늦춰지는가 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글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후보와 직접 말씀을 나눠본 바가 없습니다. 네. 다만 짐작하기로는 어쨌든 지금은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나 공방이 심해질 사안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고 또 동시에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문제가 최우선이다 하는 점을 강조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뭐 검찰개혁과 같은 그 정부의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는 그냥 일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상당한 준비와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부동산 정책도 대선 때마다 나오는 주요 의제입니다. 좀 이제 민주당 정권 시절에 어떤 부동산 정책을 뭐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 지금 집을 사야 한다. 이건 뭐 농담 반 진담 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뭐라 그러셨냐면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게 언뜻 저희가 해석해 보기에는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 좀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네. 공급 확대라는 게 또 조속히 이루어지기도 힘들고 생각보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좀 네.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안정되고도 활성화되는 부동산 정책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너무 예. 어려운
어려운 네, 과제죠. 쉽지 않은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전망해요. 네. 지금 원자재 값 같은 것이 상승하고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공사비, 건축 공사비 크게 올라서 부동산 건설 경기가 그냥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 아파트 공급이나 주택 공급이 앞으로 부족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뻔히 예견되는 겁니다. 예. 그런 정책의 중심을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공급에 두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합리적인 처방이고 마땅한 처방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거에 늘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공이 이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LH나 SH와 같은 네. 정부 공공기관에서 주택 공급, 공공주택 공급을 규모 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네. 또 재개발, 재건축 분야도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행정 인허가 절차들을 단축해야 하고 또 이 재개발, 재건축 분야도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도 추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지금은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비리 문제도 발생하고 또 이해관계가 아주 다양하고 그게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네.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이거를 공공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리모델링은 주거 공간을 뭐 확장하고 또 그 주거 환경을 좋게 하는 측면도 있는데 네. 이 지금 왜 새 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냐면 집이 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빠르게 리모델링하고 그거에 정부의 지원이 좀 있을 수 있다면 구태여 새 집을만 이렇게 찾는 어떤 수요는 조금 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마지막 질문으로 가기 전에 이준석 후보 발언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이준석 후보 여성 신체 발언 이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그 자체로 끔찍하고 정말 경악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대통령 후보 또 대통령을 골라야 되는 텔레비전 토론의 품격하고는 전혀 뭐 어울리지 않는 저열한 발언이고요. 또 특히 그 누구의 발언인지 뭐 특정하지 않고 뭐 인터넷에서 그런 말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식으로 네. 자기의 어떤 책임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던진 어떤 기획된 질문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야말로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만큼 아주 사악한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명백하게 사죄하고 또 그에 대한 합당한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발언의 부적절성을 만약에 이렇게 차치해 놨을 때 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도박 자금 2억 3천만 원 출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누구 도박 자금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 우리 이재명 후보 아들 이제 뭐 그 발언 그 발언과 관련한 거 그다음에 불법 도박과 관련한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공소장이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작년 그 10월에 판결을 받았다는. 아니 그래서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법원으로부터 네.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벌금 500만 원인가요? 그렇죠. 어떤 것이 뭐 유죄고 어떤 것이 무죄인지 제가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만 예예. 이미 처벌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라고 해서 심심한 사과를 이미 드린 사안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서는 입장을 추가로 바뀔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 지금 자꾸 논점을 흐리려는 수작이죠. 이준석 후보의 비열한 수작이죠. 그런데 대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본투표까지 닷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에 대선 승패를 좌우할 관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결국 우리 국민의 내란 심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파면되어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당연히 내란을 심판하는 성격이 제일 첫째가는 의미이죠. 네. 그래서 이 내란을 심판하고
또 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내란 세력들의 어떤 준동들을 완전히 진압해서 우리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내란 종식을 누가 가장 잘 할 것인가? 내란을 비호하고 엄호한 후보가 내란 종식을 할 수 있는가? 네? 또 아까 그런 내란 사태와 함께 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의 실정과 폭정으로 우리 민생 경제가 완전히 파탄 상태에 있는데 이런 민생 경제를 회복할 사람이 누군가? 윤석열 정권 3년 경제 실정에 함께 했던 후보가 민생 회복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점을 판단하면 결론은 자명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이 점을 우리 국민들께 소구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성준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